스펙트럼 장애 교육 부문의 발표를 맡은 나영민 조유정 조입니다. 자폐성 장애의 등장, 원인과 판별, 진단과 특성, 교육 방법, 앞으로의 전망을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레오 카너입니다. 그는 2세에서 11세의 아동 11명을 1931년 9월부터 1943년 2월까지 관찰하여 발표한 논문인 어린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동적 접촉장애 자폐성 장애에서 초기 유아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인데요. 당시에는 자폐성 장애가 정서장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25일 전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자폐성 장애는 비로소 정서장애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장애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 제15조 항목에서 자폐성 장애라고 하여 독립적인 장애 영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고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전체를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원인론에 대한 연구, 노인 능력에 대한 발달, 마음이론, 특별한 능력 등에 대해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되었고 사회적인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별 장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의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는 발달장애로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며 아동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폐성 장애와 관련이 있는 다른 특징들은 반복행동과 상동행동, 환경의 변화나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에 대한 거부, 그리고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이상한 반응 등입니다. 만약 아동의 교육적 수행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심한 정서적 장애 때문이라면 자폐성 장애라고 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분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5판은 자판에서 분류하고 있었던 전반적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5가지 장애, 즉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같은 하위 유형들을 통합 내지 분리하였습니다. 자판에서 분류하고 있던 5가지 하위 장애 중에서 레트 장애는 단일 유전자 결함 관련 유전 장애로 분리하고 나머지 4가지 장애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라는 공식적인 명칭에 모두 통합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질병 및 건강문제 국제 통계 분류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장애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적 발달 장애라는 항목에서 다른 발달 장애들과 함께 전반적 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출현율은 시대와 연구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현율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스미스는 이렇게 출현율이 증가되는 이유를 첫째,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진단 방법이 개선된 점, 둘째, 좁은 의미의 자폐성 장애 대신에 아스퍼거 장애나 다른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폐성 장애의 진단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점, 셋째, 실질적으로 자폐성 장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신경생리학적 원인인데요. 태아기, 출산시, 영아기 동안의 많은 문제들은 아동에게 신경생리학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자폐성 장애 아동은 뇌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뇌에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많은데 자폐성 장애 아동의 보건 소견상 전두엽의 폐질이 두꺼우며 층이 불규칙하고 이러한 정도가 심할수록 자폐성 장애도 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의 용량이 증가하는 것과 소외의 축도가 적어지는 것은 자폐성 장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전두엽의 발달에도 손상을 가지고 있으며 손해의 크기도 감소되어 있고 충포의 용적도 감소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형제 자매 중에서 자폐성 장애 아동이 생길 확률이 일반 가족보다는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코드가 같기 때문에 한 명이 자폐성 장애일 경우 다른 한 명도 자폐성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생아 연구의 결과가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염색체에 대한 연구, 특히 입원 염색체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입원 염색체는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폐성 장애 관련 유전자들의 연합뿐 아니라 어떤 특정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도 자폐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화학적 원인론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자폐성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 입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은 근육 수축과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매개체로서 기분, 정서,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나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 있고 자폐성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엔돌핀, 세로토닌, 페닐알라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의 판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대체로 출생 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2세 반 전에 자폐성 장애의 증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폐성 장애가 행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스터링과 도슨의 연구입니다. 아이들의 첫 생일 파티를 비디오로 찍어 분석한 결과 후에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물을 지적하는 데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며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제시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준 A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현재 또는 이전에 아래의 세 가지 행동 모두가 나타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지속적인 결손을 보이는 것인데요. 1.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손.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핍. 3.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결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A의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손에서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 일반적인 대화의 실패, 흥미, 정서, 애정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어려움 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핍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 비언어적인 행동에서의 이상, 얼굴 표정과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전반적인 결함 등이 특징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결함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함, 상상놀이를 잘하지 못함, 친구 맺기를 잘하지 못함, 또래에 대한 무관심 등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기준 B는 행동, 흥미 또는 활동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고 다음 중 적어도 두 가지가 현재 또는 이전부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를 상동적, 반복적으로 하기. 2. 동일성의 고집, 융통성 없이 정해진 일과대로 해야 하는 집착, 언어 또는 비구어적 행동에 있어서 의례적인 패턴. 3. 흥미가 매우 제한되고 고착되어 흥미의 강도 또는 초점이 비정상적이고. 4. 민감하거나 둔감한 감각 반응,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양상의 특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B의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를 상동적, 반복적으로 하기에서는 상동적인 단순한 동작, 물건을 가볍게 치거나 흔들거나 돌리기, 장난감들을 한 줄로 길게 늘어놓기, 반향어, 특이한 어구를 사용하는 말 등이 특징이며 동일성의 고집, 융통성 없이 정해진 일과대로 해야 하는 집착, 언어 또는 비구어적 행동에 있어서 의례적인 패턴에는 조그마한 변화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표출, 행동 내지 활동의 전환이 어려움, 경직된 사고양식, 의례적이고 판에 박힌 식의 인사하기 등이 특징을 가집니다. 흥미가 매우 제한되고 고착되어 흥미의 강도 또는 초점이 비정상적임에서는 특이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몰두, 흥미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흥미 대상에게 집요함 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감하거나 둔감한 감각 반응,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양상의 특이성에서는 고통이나 온도의 현저한 무관심, 특별한 소리 또는 직물에 대해 매우 싫어하는 반응, 물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준 C, 증상들은 아동기 초기에 나타나야 한다에서는 사회적인 능력을 초과하기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나중에 학습된 전략에 의해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준 D, 증상들은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또는 현재 생활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E,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가 지적 장애 또는 전반적인 발달 자체로 설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장애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는 자주 공존한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가 공존 이완으로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적 발달 수준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까지 총 5가지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의 자폐성 장애 진단 도구는 한국자폐증 진단검사, 자폐성 장애 행동 권목표, 아동기 자폐성 장애 평점 척도, 유아기 자폐성 장애 체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사회성 특성, 정서 및 행동 특성, 인지적 특성, 기타 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약 16에서 20개월까지는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하다가 갑자기 언어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들은 언어의 이상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자폐성 장애 아동의 대표적인 언어 장애 중에 하나가 반향어입니다. 반향어는 즉시적 반향어와 지연된 반향어로 나눌 수 있는데 즉시적 반향어는 상대가 한 말을 바로 뒤따라서 하는 말이고 지연된 반향어는 말을 들은 몇 분 후에 그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몇 달이나 그 훨씬 뒤에도 반향어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연된 반향어는 주로 어떤 말을 처음 또는 자주 들었던 상황이 유사하게 재현되면 그때 들었던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사회적 인지 영역의 발달과 습득에서 지체와 일탈을 보입니다.
또한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사회 인지 능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서 및 행동 특성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주된 행동 특성 중에 하나는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동 행동입니다. 주로 손 흔들기나 몸 흔들기, 눈앞에서 물건을 빙빙 돌리거나 하는 행동으로서 이러한 상동 행동의 이면에는 자기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기능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생활의 변화를 싫어하는 동일성의 고집 행동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들이 같은 순서, 방법, 같은 대상이어야 해서 그러한 평소에 하던 일과들이 바뀌게 되면 문제 행동을 나타내곤 합니다. 다음으로 인지적 특성입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은 중앙 통합 능력에서 결손을 보입니다. 중앙 통합 능력이란 외부에서 입력되는 하나하나 독립되거나 조각난 정보들을 묶어 정리하여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체적이고 부분적인 맥락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은 자극의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특성이 강한 반면에 외부의 자극 내지 정보를 전제로 전체로 통합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처리하는 능력은 많이 뒤떨어집니다. 또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은 시각적 기억 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학생이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노선도를 그림이나 사진처럼 기억하는 시각적 기억 특성의 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성입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인들 중 어떤 이들은 자폐성 특별 능력자인데요. 이들은 기억력, 계산과 환산에서의 특별한 능력, 암기력, 미술적인 능력, 음악적인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정보를 전체로 보기보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심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기억한다고 가정합니다. 좌뇌에는 손상을 가지고 있으나 우뇌에는 특별하게 발달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발표로 소개된 각 특성의 세부 특징들은 요약본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행동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및 의사소통 지도 방법입니다. 자폐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지도는 생활 기능 언어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성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이 특별히 선호하는 사물이나 필요한 요구 등에 대한 어휘 목록을 만들어 그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카드를 만듭니다. 자신의 욕구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림 카드를 주어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완 대체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다른 신체적인 표현이나 의사소통 기구들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성 지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직접 교수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모델링입니다. 아동에게 다른 사람이 하는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게 하고 모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놀이를 통한 지도입니다. 사회성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놀이를 활용하여 사회성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또래를 통한 지도입니다. 이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타인이 흥미를 보이는 것에 함께 흥미를 보이기, 함께 과제를 하거나 활동하기, 협력적 활동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지도하기입니다. 아동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사회성 기술을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폐 아동이 교실 내에서 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림 활동 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상황 이야기 지도입니다. 아동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사회성의 기술이나 상황을 이야기나 문장으로 만들어 아동에게 읽어주거나 읽게 하고 질문하고 답해주는 활동으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지 능력이 많이 뒤떨어지는 아동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음 이론을 통한 사회성 지도입니다. 마음 이론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 즉 상대의 지식, 의도, 믿음, 욕망 등을 유추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론에 근거한 사회성 지도는 사회적 단서와 사회적 전후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교육을 시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는 다른 신념, 욕망,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순서인식, 결론 맺기, 사실인식, 중심사고 찾기, 정답 찾기, 상황과 문맥 찾기, 지시 따르기의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실제 상황에서의 지도입니다. 구조화된 교실에서의 사회성 지도보다는 다양한 실제 장면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행동 지도 방법입니다. 자폐 아동의 다양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6가지 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학생의 과도한 행동과 결핍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기능 선정을 하고 목표 행동을 선정한 후 측정하고 행동 지도를 계획하고 실행한 후 다시 목표 행동을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자폐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행동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을 해주는 강화, 자폐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어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촉구, 아동이 현재 할 수 없거나 또는 거의 하지 않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행동 형성법 등이 있습니다.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으며 정적 강화는 아동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여 그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아동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경우 아동이 처한 상황이나 다른 싫어하는 어떤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거나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도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무시하고 동시에 교사가 의도한 다른 행동이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적인 강화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인 차별 강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행동의 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적 강화의 상징물이나 권리를 박탈당하는 반응 대가,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환경에서 아동이 정적 강화를 받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타임아웃,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아동의 문제 행동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아동에게 요구하는 활동을 더 강하고 많이 하게 하는 과잉 교정,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바로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자극을 주어 그 행동을 통제하거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틀어 부르는 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원인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원인에 대한 진보된 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며 조기 진단 및 조기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제도적인 지원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마친 수자폐 장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폐성 장애가 독립된 장애로 분류됨으로써 특수교사 양성대학에서도 이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으로 전개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폐성 장애가 정서 장애로부터 독립됨으로써
자폐성 장애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